세상에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여기 한 장의 통장에 찍힌 8천만 원이라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고급 외제차 한 대 값일지 모르고 누군가에게는 서울 아파트의 한 평 값도 안 되는 돈일 겁니다. 하지만 62세 김만석 씨에게 이 숫자는 지난 35년 동안 삼켜온 뜨거운 불꽃의 무게입니다. 만석 씨는 안산공단의 용접공입니다. 35년 전 갓 태어난 아들 지훈이를 품에 안고 그는 결심했죠. 내 자식만큼은 이 뜨거운 불꽃 근처에는 오게 하지 않겠노라고. 여름에는 방화복 안으로 소금 가마니 같은 땀을 쏟고 겨울에는 칼바람을 맞으며 쇳덩이를 만졌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떼먹히기도 하고 사기를 당할 뻔한 위기도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들의 미래라는 목적지 하나만을 보고 달려온 외길이었으니까요. 저 이거 해지하면 바로 제 아들 통장으로 넣을 수 있는 거죠? 네, 아버님. 35년 동안 한 번도 안 깨고 부으셨네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대단할 거 있나요? 그냥 자식 놈 장가갈 때 보탬 좀 하려고 버틴 거죠. 직원은 경외 어린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만석 씨는 그 눈빛보다 드디어 아들에게 이 묵직한 사랑을 건넬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서는 10,000원짜리 티셔츠 한 장 선뜻 사지 못했던 남자. 그의 유일한 사치는 퇴근길 시장에서 사가던 지훈이의 양념치킨 한 박스였습니다. 아들 지훈은 아버지를 닮았습니다. 성실함이 최고의 미덕이라 믿으며 7년 동안 꼬박 4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중소기업 대리로 일하며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 한 번 안 가고 아낀 돈이죠. 부자가 모은 돈은 합쳐서 1억 2천만 원. 만석 씨는 이 돈이면 경기도 평택이나 안산 쪽에 아담한 전셋집 하나는 얻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와 소박하게 시작하기엔 충분한 금액이라 생각했죠.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이거 아버지 노후 자금인데. 지훈아, 아버지는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 내 걱정은 말고 너희 둘 예쁘게 살 집부터 구해. 이 돈이 내 인생에서 제일 잘 쓴 돈이 될 것 같구나. 지훈은 목이 메어 국밥 국물을 삼킵니다. 아버지의 손가락 끝에 남은 흉터들이 오늘따라 더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그 흉터 하나하나가 자신을 키워낸 훈장임을 지훈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입어봐라. 우리 아들 서울대 나온 신부 쪽 식구들 만날 건데. 기 안 죽게 제일 좋은 걸로 해야지. 아버지 저도 괜찮아요. 그냥 있는 거 입으면 돼요. 아니다. 상견례는 예의를 갖추는 자리야. 우리 쪽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내가 당당해야 그쪽에서도 너를 귀하게 보지 않겠니? 만석 씨는 지훈의 매무새를 만져주며 환하게 웃습니다. 신부 쪽은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딸을 서울대까지 보낸 대단한 집안이라고 들었죠. 만석 씨는 혹여나 자신의 거친 손과 투박한 말투가 아들의 앞길에 흠이 될까봐 일주일 전부터 식사 예절을 연습하고 말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안산공단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고 생전 처음 가보는 강남의 화려한 호텔 식당으로 향해야 하는 밤. 만석 씨는 자신이 35년 동안 지켜온 자부심이 그 화려함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적어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진심과 노력의 가치를 아는 품격 있는 사람들이길 간절히 바랐죠. 아들아, 걱정 마라. 아버지가 내 뒤에 든든하게 서 있을게.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모은 8천만 원이 누군가에게는 비웃음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화려한 호텔 식당에서 아들의 사랑과 자신의 인생이 한꺼번에 난도질당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1인당 식사비만 20만 원이 넘는다는 그곳에서 만석 씨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숨을 쉬는데 폐부 깊숙이 낯선 공기가 들어옵니다. 여기는 서울 강남의 한 5성급 호텔 중식당입니다. 천장에는 만석 씨의 안산 전셋집 거실만 한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바닥의 대리석은 주인의 낡은 구두를 비웃듯 매끄럽게 반짝입니다. 만석 씨는 자꾸만 넥타이를 매만집니다. 어젯밤 지훈이가 매준 넥타이인데 오늘따라 유난히 목을 조여오는 것 같습니다.
35년 용접 불꽃 앞에서도 끄떡없던 그가 이 화려하고 차가운 조명 아래서는 한없이 작아집니다. 맞은편에는 예비 신부 수진 양과 그녀의 어머니 박명숙 여사가 앉아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명숙 씨의 시선이 만석 씨의 굳은 살 박인 손등을 스치고 지나갑니다. 만석 씨는 황급히 테이블 밑으로 손을 감춥니다. 평생 자식을 먹여 살린 자랑스러운 손이었는데 오늘만큼은 왜 이리 부끄러운 걸까요? 직원이 다가와 메뉴판을 건넵니다. 직원이 건넨 가죽 메뉴판을 펼친 순간 만석 씨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런치 코스 A 1인 22만 원. 0의 개수를 잘못 본 게 아닐까 몇 번을 다시 세어봅니다. 안산 공단 앞 한바집에서 먹는 김치찌개가 무려 30그릇입니다. 6명이 먹으면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입안이 바짝 마릅니다. 바깥사돈, 여기 음식이 꽤 괜찮아요. 편하게 고르세요. 아, 혹시 이런 곳이 익숙지 않으시면 제가 추천해 드릴까요? 명숙 씨의 한마디에 뼈가 있습니다. 당신은 이런 곳에 와본 적 없지? 라는 무언의 확인 사살. 만석 씨는 황급히 메뉴판을 덮으며 사람 좋게 웃어 보입니다. 아, 예, 사돈 어른께서 좋은 걸로 골라주시죠. 저는 뭐든 다 잘 먹습니다. 허허. 결국 가장 비싼 코스 요리가 주문되었습니다. 전체 요리가 나오고 본식이 나올 때까지 만석 씨는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마치 죄를 지은 사람처럼 자꾸만 어깨가 움츠러듭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는 아들 지훈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명숙 씨의 우아한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녀는 시종일관 웃고 있지만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수진이 아시겠지만 서울대에서도 내내 장학생이었어요. 강남에서도 내로라 하는 병원장댁, 판검사댁에서 혼처가 참 많이 들어왔는데 제가 딱 하나 지훈군 성실한 거 그거 하나 보고 허락한 겁니다. 성실한 거 그거 하나 보고. 그 말이 만석 씨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힙니다. 마치 너희 집안은 볼 게 그것밖에 없다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자신의 35년 세월이 고작 그거 하나로 요약되는 순간입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불편한 공기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더 상처받기 전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지훈이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결심한 듯 입을 엽니다. 저 어머님 신혼집 말씀인데요. 저랑 아버지가 모은 돈 합쳐서 1억 2천 정도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평택이나 안산 쪽에 출퇴근하기 좋은 아담한 전세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포크가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울립니다. 순간 명숙 씨의 얼굴에서 가면처럼 쓰고 있던 우아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방금까지 억지로 유지되던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영하의 칼바람이 붑니다. 수진 양도 당황한 듯 어머니의 눈치를 살핍니다. 지금 어디라고 하셨죠? 안산이요? 명숙 씨의 시선이 만석 씨의 낡은 넥타이와 테이블 밑으로 숨긴 거친 손을 다시 한번 노골적으로 훑어내립니다. 그 눈빛은 명백한 경멸이었습니다. 감히 서울대 나온 내 딸을 그런 공장 단지 구석에 처박겠다는 거야? 하는 무언의 외침. 만석 씨는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입니다. 아들을 위해 적금을 깨고 달려온 자신의 35년 인생이 이 화려한 식탁 위에서 부정당하는 순간입니다. 이 터질 것 같은 침묵. 과연 누가 먼저 깰 수 있을까요? 사람의 자부심이 무너지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몇 초의 침묵, 그리고 상대의 경멸 섞인 눈빛 하나면 충분하죠. 지훈 씨가 꺼낸 1억 2천이라는 숫자는 이 화려한 중식당의 공기 속에서 갈 곳을 잃고 흩어집니다. 명숙 씨의 얼굴에 스친 그 노골적인 실망감은 만석 씨가 35년 동안 안산 공단에서 쌓아올린 긍지를 단숨에 모욕으로 바꿔놓았습니다. 명숙 씨는 대답 대신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냅니다. 화면 위로 매끄러운 손가락이 움직일 때마다 차가운 숫자와 아파트 평면도들이 지나갑니다. 만석 씨는 그 화려한 기계 앞에 눈을 제대로 두지 못합니다. 바깥사돈 현실을 좀 보시죠. 수지 3억, 분당 4억, 판교는 5억입니다. 전세요? 1억 2천으로 안산은 갈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수진이는 서울대 나온 애예요. 그런 곳에서 살게 할 순 없지 않겠어요? 그런 곳. 만석 씨가 지훈이를 키워내고 매일 아침 돋보기를 쓰며 출근부를 찍던 그의 살터가 순식간에 사람이 살 곳 못 되는 곳으로 낙인 찍힙니다. 만석 씨는 테이블 밑으로 손을 더 깊숙이 숨깁니다. 기름때가 박힌 손톱, 용접 불꽃에 그을린 손목. 아들의 미래를 위해 정성껏 닦고 가다듬었던 그 손이 이제는 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부끄러운 허물처럼 느껴집니다. 만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식탁 위에 찻잔이 가늘게 흔들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석 씨는 입술을 깨뭅니다. 아들이 곁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다는 걸 압니다. 지훈이 대신 사과라도 하고 싶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때 명숙 씨가 쐐기를 박듯 상상도 못한 제안을 던집니다.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두 분 지금 사시는 집, 그거 담보로 대출 좀 받으시면 되잖아요. 자식 앞길려는 일인데. 그 정도 희생은 부모로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 순간 지훈 씨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희생이라니요. 아버지가 35년 동안 용접 마스크 아래에서 쏟은 땀이 희생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노후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안식처인 작은 집마저 자식의 허세를 위해 저당 잡히라는 말. 그것은 아버지를 부모가 아닌 돈 나오는 기계로 취급하는 잔인한 통보였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봅니다. 수진은 미안한 표정을 짓고는 있지만 결국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지훈의 손을 잡습니다. 지훈 씨, 우리 엄마 말 들어보자. 우리 미래를 위해서 그러는 거잖아. 조금만 더 노력해주면 안 돼? 지훈 씨는 수진 씨의 손을 천천히 놓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신의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분당 아파트라는 화려한 배경 앞에 선 지훈만이 보일 뿐이었죠. 지훈이 시선을 옆으로 돌립니다. 아버지가 보입니다. 잔뜩 굽은 어깨,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지는 시선, 그리고 테이블 밑에서 경련하듯 떨리고 있는 저 투박한 손. 지훈 씨는 깨닫습니다. 지금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은 불확실한 미래의 신혼집이 아닙니다. 평생을 바쳐 자신을 지켜준 저 작아진 아버지의 명예입니다. 명숙 씨가 태블릿 속 숫자로 아버지를 평가할 때 지훈 씨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을 마쳤습니다. 지훈이 깊은 한숨을 내쉬고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납니다. 식당 안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힙니다. 정적을 깨고 일어선 지훈 씨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명징합니다. 명숙 씨는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지훈이 항복하기를 기다립니다. 만석 씨는 당황하며 아들의 옷소매를 잡으려 합니다. 하지만 지훈 씨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쥐고 명숙 씨를 똑바로 응시합니다. 지훈의 목소리가 떨림 없이 식당 전체에 울려 퍼집니다. 어머님, 제가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막이 흐릅니다. 1인분에 20만 원짜리 식사가 놓인 이 화려한 식탁은 이제 지훈 씨가 던질 한마디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 정장을 샀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버지를 지키기 위한 방패가 되어 날카롭게 빛납니다. 사람들은 흔히 돈이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돈을 담는 그릇이 인격이라는 사실은 자주 잊곤 하죠. 5성급 호텔의 화려한 조명 아래서 지훈 씨는 인생에서 가장 비싼 식사비를 지불하기로 결심합니다. 단순히 밥값을 내겠다는 게 아닙니다. 평생을 을로 살아온 아버지의 구분 등을 다시 펴드리기 위한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거래를 시작하려는 겁니다. 지훈이 명숙을 똑바로 응시합니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과 단호함이 서려 있습니다. 어머님, 제가 큰 착각을 했습니다. 이 자리가 우리 두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자리인 줄 알았거든요. 지훈 군, 갑자기 왜 그래요? 내가 틀린 말 했나? 다 자네들 잘 되라고. 아니요. 어머님은 우리를 걱정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의 체면과 격을 걱정하신 거죠. 방금 어머님이 무시하신 이 8천만 원. 이건 그냥 숫자가 아닙니다. 제 아버지가 안산공단 쇳가루 마시며 35년 동안 용접 불꽃에 눈 멀어가며 모으신 아버지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지훈이 테이블 밑에서 떨고 있던 만석의 손을 위로 끌어올려 꽉 잡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 하얀 식탁보 위로 드러납니다. 이 손을 보세요. 어머님 기준에는 격이 안 맞는 지저분한 손일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손입니다. 이 손이 저를 키웠고 이 손이 모은 돈으로 제가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감히 제 편하자고 아버지 집을 담보 잡히겠습니까? 만석 씨는 당황하며 아들을 말리려 합니다. 지훈아, 왜 그래? 앉아라, 나는 괜찮다. 하지만 지훈 씨는 아버지의 손을 더 세게 쥐어줍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버지를 지켜야 할 시간이니까요. 명숙 씨의 얼굴이 모욕감으로 불그락푸르락 변합니다.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예요? 겨우 그깟 돈 몇 천에 자존심 세우겠다는 거야? 아니요. 자존심이 아니라 자부심을 지키려는 겁니다. 수진아, 미안해. 사는 지역으로 사람을 나누고 부모의 헌신을 대출금 정도로 생각하는 집안과는 가족이 될 수 없을 것 같아. 지훈이 품 안에서 카드를 꺼내 테이블 위에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식사비는 저희가 냅니다. 120만 원 저희 아버지 인생에 비하면 푼돈이지만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그 격에 맞게 대접해드리는 마지막 예의입니다. 격에는 모자라도 인격은 지키고 싶으니까요. 지훈 씨는 아버지를 부축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뒤에서 명숙 씨의 고함과 수진의 울음 섞인 부름이 들려오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계산대에서 120만 원이라는 숫자를 확인하고 결제하는 순간 지훈 씨는 오히려 가슴속이 시원하게 뚫리는 기분을 느낍니다. 7년 동안 모은 자신의 돈 중 일부가 날아갔지만 그 돈으로 아버지의 35년을 되찾아온 것 같았거든요. 호텔 정문을 빠져나온 부자.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쌉니다. 호텔 앞 화려한 분수대를 뒤로하고 걷던 만석 씨가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아들의 소매를 붙잡고 참았던 숨을 토해냅니다. 아버지는 화를 내지도 아쉬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식의 앞길을 자신이 망친 것 같아 미안함이 파도처럼 밀려왔을 뿐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만석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집니다. 지훈아, 나 때문에 그 좋은 혼처 다 날려서 어떡하냐? 내가 그냥 참으면 되는데. 내가 못나서.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가 못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못난 거예요. 저 오늘 진짜 효도한 것 같아요. 아버지 손 창피하게 만든 놈들이랑은 절대 가족 안 해요. 아버지는 아들의 품에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펑펑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 울음은 35년 노동의 고단함이자 처음으로 자식에게 위로받은 가장의 뜨거운 안도였습니다. 화려한 강남의 야경 속에서 두 부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비록 손에는 12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뿐이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엔 그 어떤 아파트 등기권리증보다 묵직한 자부심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안산의 작은 전셋집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지훈의 손. 지훈 씨는 결심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이 비웃는 지역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버지가 흘린 땀방울을 존중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사는 궁궐보다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아내와 함께할 작은 보금자리가 진짜 집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때 지훈 씨의 휴대폰으로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흔히들 말합니다. 인생의 소중한 기회를 발로 찼다고요. 강남의 화려한 인맥과 분당의 번듯한 아파트를 포기한 지훈 씨를 보며 누군가는 바보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지훈 씨는 확신합니다. 그때 그 120만 원의 영수증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였다는 사실을요. 지훈 씨 옆에는 수진 씨가 아닌 새로운 인연 지훈 씨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화려한 호텔 식당이 아닌 동네 작은 국수집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지훈 씨는 지훈 씨의 화려한 배경이 아니라 아버지의 거친 손마디를 보며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네요 라고 먼저 말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집은 몇 평인가 보다 누구와 함께 웃을 수 있는가가 더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자기야, 이 멸치볶음 아버님 좋아하시겠지? 이번에 시장 갔더니 멸치가 아주 좋더라고요. 아버지가 지훈 씨 반찬이면 밥 2그릇씩 드시는 거 알면서 그래요. 고마워요, 정말. 지훈 씨는 평택의 아담한 전셋집을 얻었습니다.
분당처럼 화려한 야경은 없지만 창문을 열면 이웃들이 나누는 정겨운 인사소리가 들리는 곳입니다. 무엇보다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을 담보로 잡지 않았습니다. 지훈 씨 부부가 스스로 일궈낸 땀의 결실이기에 그 어느 궁궐보다 당당하고 아늑합니다. 오늘은 사돈 어른이 안산까지 놀러 오신 날입니다. 지훈의 친정아버지는 만석 씨의 투박한 손을 보며 이 손이 진짜 애국자 손이지요라며 소주를 따라줍니다. 두 노인은 아파트 평수나 대출금 이야기 대신 자식 키우느라 고생했던 시절의 무용담을 나누며 형님, 아우가 되었습니다. 만석 씨의 얼굴에 1년 전 호텔에서 보였던 그 위축된 그늘은 이제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만석이 취기가 올라 발그레한 얼굴로 아들 내외를 바라봅니다. 지훈아. 나는 요즘 잠이 참 잘 온다. 우리 아들이 내 인생을 지켜줬는데 내가 뭐가 더 부러울 게 있겠냐. 고맙다, 참 고마워. 만석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은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자부심이었다는 것을요. 지훈 씨 역시 아버지를 보며 배웁니다. 진짜 격은 사는 곳의 주소가 아니라 내 곁에 사람을 대하는 진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숫자로 사람을 나누고 지역으로 급을 매길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집 안만큼은 세상의 잣대가 침범하지 못합니다. 35년의 용접 불꽃이 만들어낸 8천만 원과 지훈 씨의 결단이 지켜낸 120만 원의 영수증. 그것들이 모여 오늘 이 집의 온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집은 어떤 의미인가요? 혹시 더 넓은 평수를 위해 부모님의 눈물을 담보 잡고 있지는 않나요? 돈의 가치는 얼마를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모았고 어떻게 썼느냐로 정해지는 법입니다. 땀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진짜 집의 온기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집은 분당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고요한 아침. 김말순 여사의 작은 아파트엔 온기라고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창밖으론 빌딩 숲이 삐죽삐죽 솟아있지만 그 안에서 여사님은 그저 작디작은 점일 뿐이죠. 평생을 자식들 뒷바라지에 청춘을 바쳤건만 이제 남은 건 이 허전한 공간과 쓸쓸함 뿐인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말순 여사는 거실에 놓인 빛바랜 가족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봅니다. 앳된 얼굴의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젊은 시절의 자신과 남편. 그 사진 속엔 웃음꽃이 만발했죠. 하지만 세월은 야속하게도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가느라 바쁩니다.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세상이 된 겁니다. 어느 일요일 말순 여사는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지난주 큰아들 박진우에게 전화로 물었을 때 어머니, 이번 주 일요일에 시간 괜찮으시면 다 같이 식사라도 할까요? 하는 말에 내심 기대를 했던 것이죠. 며칠 전부터 장을 봐두고 손수 만든 반찬에 정성스레 갈비찜까지 준비했습니다. 뜨끈한 국물에 갓 지은 밥을 내어주면 자식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에 피로가 싹 가실 것만 같았습니다. 오전 11시 제일 먼저 큰아들 진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진우예요. 죄송한데 오늘 저녁은 힘들 것 같아요. 애들 엄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아이고, 며느라기가 많이 아픈 게냐? 병원은 잘 가보고. 그럼 다음에 보자꾸나. 말순 여사는 애써 괜찮은 척 대답했지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입니다. 몸이 안 좋다는 게 그리 갑자기 오는 거였나? 미리 말해줄 수도 있었을 텐데. 미심쩍은 마음이 들지만 자식에게 짐이 될까봐 내색하지 않습니다. 이어서 딸 박혜진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문자로 짧게 엄마, 죄송해요. 아이 학원 스케줄이 갑자기 바뀌어서 오늘은 저녁 같이 먹기 힘들 것 같아요. 다음 기회에 꼭 갈게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 학원 스케줄이 그렇게 급하게 바뀌나? 전화 한 통 해주면 어디 덧나나? 점점 식어가는 갈비찜 냄새만큼이나 말순 여사의 마음도 차갑게 식어갑니다.
거실 식탁 위 정성스레 차려놓은 7가지 반찬과 따뜻한 밥, 그리고 주인공인 갈비찜까지. 그 모든 것이 초라하게만 느껴집니다.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평생 자식들 먹이고 입히고 했나? 내 젊음 다 바쳐가며 키웠건만 이제 와서 나한테 남은 게 뭐람? 말순 여사는 멍하니 식탁을 바라봅니다. 텅 빈 공간, 텅 빈 마음. 자식들은 각자의 바쁜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에 자신은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 아주 작은 부스러기처럼 쉽게 밀려나는 존재가 된 듯한 기분입니다. 그날 저녁 진우는 아픈 아내 대신 친구들과 골프 모임에 가 있었습니다. 혜진 역시 학원 스케줄이 아닌 친정 어머니의 부담스러운 시선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남편과 근교 카페로 드라이브를 나섰습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주말 저녁은 부모님과의 식사보다 나를 위한 시간이 된 지 오래였죠. 말순 여사만 그 사실을 모르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 여사는 결심한 듯 오래된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한 가지 생각이 다시 떠오릅니다. 그래, 자식들이 바쁘면 내가 먼저 나서야지.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어. 그녀의 눈빛에 묘한 비장함이 감돕니다. 그녀는 곧 휴대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박부동산이죠? 네, 김말순인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아파트 매매건 다시 진행하고 싶어서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상대방의 목소리는 알 수 없었지만 말순 여사의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번집니다. 그것은 희망의 미소인지 혹은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차가운 미소인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 평생을 바쳤던 어머니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족에게 다가가려 합니다. 과연 이 가족은 어떤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될까요? 고요했던 말순 여사의 삶에 작은 파동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한 결심은 빠르게 현실이 되었죠. 며칠 뒤 여사님은 부동산 중개인 박 소장을 만났습니다. 작은 아파트의 매매 계약서를 앞에 두고 여사님의 손은 망설임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 자식들 울고 웃던 추억이 가득한 곳. 하지만 이제 이곳은 더 이상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지쳐버린 마음을 보듬어줄 온기조차 사라진 껍데기뿐인 공간이었죠. 계약이 성사되자마자 박 소장은 능숙하게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잔금일이 정해지고 이삿짐 센터를 알아봐야 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자식들에게는 그저 집 정리를 좀 하려고요. 정도로만 말해두었죠. 혹여나 걱정할까봐 혹은 무관심할까봐 차마 자세히 설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저 허름한 고시원 방 한 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도 월세도 저렴한 그야말로 잠만 잘 수 있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평생 자식들 잘 살게 하겠다고 허리띠 졸라매며 살아왔던 그녀에게 이 좁은 방은 왠지 모를 씁쓸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습니다. 여사님, 계약 정말 축하드립니다. 시세보다 훨씬 좋게 받으셨어요. 이 정도면 충분히 여사님만의 노후를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말순 여사는 그저 빙긋 웃을 뿐이었습니다. 노후라. 그녀의 머릿속에는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에게 아낌없이 주었던 정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이제는 스스로 끊어낼 때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파트 매매 대금이 통장에 들어오던 날 여사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도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이 돈은 그녀에게 새로운 무기가 될 터였습니다. 작은 고시원 방으로 이사를 마친 말순 여사는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연락만 하염없이 기다리는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옷 대신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잊고 지냈던 동네 어르신들과의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섰죠.
젊은 시절 좋아했던 그림 그리기 수업도 다시 시작했습니다. 소박하지만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여사님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기 속에는 무언가 숨겨진 의도가 서려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 박민우가 불쑥 여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집에 들렀다가 빈집인 것을 확인하고는 황급히 연락을 했던 것이죠. 어머니 대체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집은 텅 비어 있고 연락도 제대로 안 받고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이고, 민우 왔니? 엄마는 잠시 친구 집에 와 있었단다.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며 짐 정리도 좀 하고 바람도 쐴 겸. 친구 집이요? 그럼 엄마 집은요? 설마. 응, 설마 맞아. 엄마, 집 팔았어. 이제 혼자 홀가분하게 살려고. 네? 집을 팔아요? 그걸 왜 저랑 상의도 없이? 저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어머니. 민우는 길길이 날뛰었지만 말순 여사는 그저 차분하게 아들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내가 품었던 의심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너희들이 직접 보여주는구나. 여사님의 눈빛에는 미묘한 만족감과 함께 비릿한 감정마저 스쳤습니다. 자식들이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이 자신이었는지 아니면 그 집과 관련된 무언가였는지 그녀는 시험하고 싶었습니다. 이 소식은 순식간에 큰아들 진우와 딸 혜진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삼남매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가 왜 갑자기 저러실까? 치매라도 오신 건가? 아니면 혹시 유산 문제라도 있는 건가? 각자의 머릿속에는 온갖 걱정들이 난무했지만 그들의 걱정은 모두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자식들의 그런 반응을 예상이라도 한 듯 다음 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김말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서류 준비는 다 되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죠. 제 돈, 제대로 쓸 때가 생겼거든요. 수화기 너머의 상대방은 알 수 없었지만 말순 여사의 입가에는 이제 더 이상 애매모연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확신에 찬 그리고 어쩌면 섬뜩하기까지 한 승자의 미소였습니다. 평생을 자식에게 헌신했던 어머니가 이제 자신의 마지막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과연 그녀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요? 자식들은 어머니의 거대한 계획 앞에서 어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요? 이제 이 가족의 조용한 비극은 모두가 아는 막장 드라마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집 매각 소식은 삼남매에게 그야말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돈이라는 두 글자로 가득 찼죠. 막내 민우의 격앙된 목소리는 큰아들 진우와 딸 혜진에게 그대로 복사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진우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수화기를 들고 연신 되물었죠. 혜진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그들의 분노와 절망은 한결같이 어머니의 안위가 아닌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몫에 대한 것이었죠. 어머니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야? 아니면 누가 꼬드긴 건가? 그 돈 어디로 갔다는 거야? 오빠,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께 해드린 게 얼만데? 어떻게 우리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제 우린 뭘 믿고 살아요? 자식들의 아우성은 말순 여사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닿았지만 아무런 동요도 일으키지 않았죠. 그녀는 고시원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는 좁은 방 그 안에서 여사님은 새로운 삶의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묘한 해방감과 함께 차가운 결기가 어렸습니다. 며칠 뒤 삼남매는 급히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죠. 그들은 어머니의 행방을 좁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기록, 부동산 계약 서류 온갖 수단을 동원해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고시원 방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는 말순 여사를 찾아냈습니다. 어머니, 대체 이 좁은 곳에서 뭘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당장 모셔갈게요. 어서 짐 싸세요. 아니, 난 여기가 참 편하단다. 너희 눈치 안 보고 내 맘대로 살 수 있어서. 어머니, 이러시면 저희가 뭐가 돼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 돈 다 어디에 쓰셨어요? 설마 사기라도 당하신 건 아니죠? 말순 여사는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진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 없는 단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역시 돈이 문제였구나. 여사님은 그제야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을 얽매었던 진실을 똑똑히 마주하는 듯 했죠. 내 돈, 내가 쓰고 싶은 곳에 썼단다. 너희들한테 물어볼 필요도 허락받을 필요도 없어. 그리고 걱정 마라. 사기는 안 당했으니까. 자식들은 어머니의 단호함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은 어머니가 대체 무슨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죠. 그리고 며칠 후 그 불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나온 뒤 곧장 삼청동의 한 오래된 한옥 앞에 섰습니다. 꿈미술관. 낡았지만 고고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그곳에는 작은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곳은 여사님이 젊은 시절 품었던 꿈, 그림을 마음껏 그리고 전시하고 싶었던 그녀만의 아지트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을 판 돈 대부분을 이곳을 매입하고 보수하는 데 썼던 것입니다. 말순 여사는 이제 막 문을 연 꿈 미술관의 관장이 되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그저 잠시 머무는 곳이었을 뿐. 그녀의 진짜 거처는 이곳이었죠.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 투자한 삶의 마지막 결정. 그것은 그녀에게 최고의 복수이자 해방이었습니다. 삼남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경악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어머니가 치매도 사기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들로부터 완전히 독립해버린 것이라는 잔혹한 진실. 어머니가 미술관을? 그 큰 돈을 전부 그런 데다 썼단 말이야? 말도 안 돼. 우리한테 한 푼도 안 남기고. 오빠, 그럼 이제 우리 어떡해? 그 집으로 대출받고 사업 확장하려고 했는데 엄마가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들의 절규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말순 여사는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울부짖음에 흔들리지 않았죠. 오히려 차분하게 미술관 문을 열고 첫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과 함께 비로소 자유를 찾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삼남매는 이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들에게 응당 돌아와야 할 돈을 빼앗아갔다고 생각했죠. 그들의 눈에는 탐욕스러운 불꽃이 이글거렸습니다. 어머니의 새로운 삶이 시작된 그곳, 꿈 미술관을 향해 그들은 또 다른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말순 여사는 자신의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삼남매의 추악한 욕망은 어디까지 치닫게 될까요? 이 가족의 평화는 이제 완전히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꿈 미술관 소식은 삼남매에게는 전쟁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탐욕은 이제 거대한 폭풍이 되어 막 피어난 말순 여사님의 작은 꿈을 송두리째 삼키려 들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은 더 이상 이성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라는 검은 그림자만이 가득했죠. 삼남매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노련한 변호사를 찾아 법적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어머니의 정신 건강 문제를 제기하며 재산 처분 과정에 하자가 있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그들의 첫 번째 계략이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주변 지인들에게 어머니가 치매 초기 증세를 보이는데 큰 돈을 엉뚱한 곳에 썼다는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롭게 개관한 미술관에 대한 좋지 않은 시선을 유도하려는 실로 치졸한 수단이었죠.
꿈 미술관은 개관 초기부터 생각지 못한 시련을 맞았습니다. 삼남매가 퍼뜨린 소문 탓인지 동네 주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말순 여사님은 작은 전시회나 체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상치 못한 서류 보완 요구가 연달아 들어왔습니다.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각종 허가 절차는 터무니없이 지연되기 시작했고 작게나마 계획했던 지역 주민 대상 행사들은 하나둘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미술관을 옥죄는 듯 했죠. 하지만 말순 여사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신의 꿈을 짓밟으려는 자식들의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미술관에 나와 그림을 그리고 작은 정원을 가꾸며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는 굳은 결의가 그녀의 눈빛에서 읽혔습니다. 지난 세월 억눌렸던 삶의 한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술관에서 작은 지역 주민 대상 그림 강좌를 여는 날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말순 여사님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첫 공식 행사였죠. 따뜻한 차와 함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주민들이 붓을 들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삼남매가 예고 없이 미술관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그들은 강좌를 듣던 주민들 앞에서 큰 소리로 소란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안은 순식간에 싸늘한 정막과 함께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이 미술관을 운영한다고 사기를 치고 있잖아요.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희 오빠들은 다 어머니 걱정에 밤잠도 못 자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저희 어머니 치매 초기세요. 미술관 운영은커녕 자기 앞가림도 못 하시는 분입니다. 속지 마세요. 주민들은 당황하며 웅성거렸습니다. 강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눈치를 보며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여사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자식들의 패륜적인 모습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그녀는 싸늘하게 굳은 얼굴로 삼남매를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상처와 함께 흔들림 없는 단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말순 나가거라. 내 보기에 너희들이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것 같구나. 내 피 같은 돈으로 사기치는 건 너희들이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한과 함께 다시는 자식들의 욕망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삼남매는 어머니의 의외의 강경한 태도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탐욕으로 뒤덮여 이성을 잃은 짐승의 눈과 다름없었죠. 결국 몸싸움 직전까지 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미술관은 온통 난장판이 되었고 남은 주민들은 경악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이 사건은 곧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노모를 둘러싼 자식들의 추악한 재산 다툼이라는 자극적인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순 여사의 꿈 미술관은 개관하자마자 존폐의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과연 말순 여사는 이 파렴치한 자식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의 꿈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녀의 남은 삶은 또 어떤 시련을 마주하게 될까요? 이 막장 가족극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노모를 둘러싼 자식들의 추악한 재산 다툼. 이 자극적인 제목은 순식간에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언론은 연일 말순 여사님과 삼남매의 이야기를 폭로했고 대중의 시선은 싸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꿈 미술관은 개관과 동시에 폐관 위기에 직면했죠. 말순 여사님은 매일 쏟아지는 비난과 조롱 섞인 시선 속에서 마치 죄인처럼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세월 자식들을 위해 겪었던 모든 서름과 한이 오히려 그녀를 강철처럼 단단하게 만들었죠.
말순 여사님은 오히려 당당하게 언론과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서린 굳은 의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내 꿈을 지키는 것이 내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는 단순한 호소가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에게 저당 잡혔던 한 여성의 처절한 선언이었죠. 삼남매는 어머니의 의외의 반격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추진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으므로 자신들이 대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들은 노골적으로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붙였습니다. 자식의 탈을 쓴 악마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죠. 말순 여사님은 이 소식에 비로소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피부치들에게조차 인간적인 존엄성을 부정당하는 모멸감은 그녀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평생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내 자식들이 어쩌다 저리 되었을까? 회한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그녀를 덮쳐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대로 무릎 꿇지 않기로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미술관은 그녀의 꿈이자 남은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뜻밖에도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말순 여사님의 사연은 많은 어르신들의 공감을 얻었고 젊은 세대에게는 물질 만능주의가 낳은 비극으로 회자되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삼남매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고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말순 여사님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변호사들도 무료 변론을 자처했습니다. 세상의 냉혹함 속에서도 아직 희망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던 것이죠. 법정 공방은 치열했습니다. 삼남매는 온갖 거짓 증언과 악의적인 소문을 동원하며 어머니를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말순 여사님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담담하고 명확한 태도로 자신의 지난 삶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의사의 정신 감정 결과 또한 그녀에게 유리하게 나왔습니다. 말순 여사님은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며 자신의 재산을 합리적으로 처분할 능력이 충분합니다. 결국 법원은 삼남매의 성년후견인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말순 여사님의 승리였습니다. 이럴 리가 없어 말도 안 돼.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를? 재판장님, 이건 불공평합니다. 망했어. 이제 우리 다 망했어. 법정은 삼남매의 절규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함께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신들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말순 여사님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을 응시했습니다. 승리의 기쁨보다는 깊은 슬픔이 그녀의 눈가에 고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식들을 영원히 놓아주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미련도 희망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말순 여사님은 모든 언론을 초청하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준비된 성명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제 세 자녀와의 인연을 끊고자 합니다. 제가 일군 모든 재산과 꿈, 미술관은 사회에 환원하여 소외된 이웃과 예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저의 자녀가 아니며 저의 재산에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싸늘했지만 동시에 더없이 단호했습니다.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삼남매는 여론의 문매를 맞으며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그들은 탐욕으로 모든 것을 잃은 채 서로에게도 등을 돌리며 파멸의 길을 걸었습니다. 말순 여사님의 꿈 미술관은 그녀의 뜻대로 소박하지만 따뜻한 공간으로 거듭났습니다. 어르신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그림을 그리고 웃음꽃을 피우는 진정한 사랑방이 되었죠. 말순 여사님은 그곳에서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빼앗겼던 지난 세월의 아픔을 예술로 치유하며 그녀는 남은 여생을 아름다운 꿈과 함께했습니다.
비록 피부치 자식들과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는 상처로 남았지만 말순 여사님은 새로운 가족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꿈을 펼쳤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탐욕이 인간성을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리고 한 개인이 얼마나 강인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교훈으로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물질이 아닌 삶의 의미와 인간적인 따뜻함에서 찾아온다는 것을 말순 여사님은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자식 농사, 이 세상 그 어떤 일보다 어렵고 고된 것이라 하죠. 부모는 늘 잘 키운 자식이 노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때로는 기대가 현실을 배신하고 사랑이 가장 큰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영감과 박 여사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에 바쳤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먹고 싶은 것 안 먹고 입고 싶은 것 안 입어가며 오직 자식들 교육에만 올인했죠. 내 새끼들만 잘 되면 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텨온 세월입니다. 장남 민주는 이름만 대면 아는 대기업의 부장입니다. 번듯한 직장에 능력 있는 아내, 재롱둥이 손주까지 둘이나 뒀으니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아들이었죠. 장녀 지혜는 잘 나가는 전문직 여성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지만 남편과 함께 각자의 삶을 멋지게 개척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막내딸마저 출가하고 나면 부부만의 단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단란한 시간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텅 빈 적막함으로 다가올 때가 더 많았죠. 자식들은 이제 각자의 가정을 꾸려 바빴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찾아뵙는 일도 뜸했고 전화통화도 늘 짧았습니다. 부모님은 서운함을 애써 감췄습니다. 원래 자식들은 다 그런 거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죠. 지난 주말 박 여사의 생신이었습니다.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거하게 차려진 밥상에는 오랜만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만에 북적이는 집 안 분위기에 내심 행복해 하셨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에 잠시 시름을 잊은 듯도 했죠.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각자의 속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실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던 겁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김영감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죠. 잔뜩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얘들아, 사실 아버지가 요즘 좀 힘드시다. 다니던 직장도 정리되고 퇴직금으로는 뭘 할까 고민하다가 식당을 하나 해볼까 하는데 말이다. 여보, 뭐 그런 얘길 지금. 아니야, 자식들한테 솔직하게 말해야지. 보태줄 수 있겠니? 우리 부부가 살면서 너희에게 신세진 것도 많고 염치 없는 줄 알지만 딱 이번 한 번만. 순간 식탁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들 민주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순간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겨우 자리 잡은 자신의 삶에 또다시 부모님의 짐이 더해지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제 좀 한숨 돌리려나 했는데 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딸 지혜는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하지 않고 자식들에게 기대는 모습에 내심 실망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독립적인 삶을 추구하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부모님의 태도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부모님은 그저 자식들에게 힘이 되고 싶었던 것뿐이었습니다. 남은 인생을 허무하게 보내고 싶지 않았고 조금이라도 더 자식들에게 보탬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자식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우리 자식들이 설마 우리를 짐이라 생각하는 걸까? 박 여사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은 민망함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과 박 여사는 잠 못 이루고 뒤척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집은 다시 차가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는 차가운 달빛만 부부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희생과 자식의 독립. 두 세대 간의 깊어진 골은 과연 메워질 수 있을까요? 이 가족 과연 이대로 괜찮을까요? 민준의 집 역시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민준은 아내 은숙에게 부모님의 부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여보, 아버지께서 식당을 해보려고 하신다네. 퇴직금이 생각보다 적으셨나 봐. 혹시 우리가 좀 보태드릴 수 있을까? 뭐라고요? 갑자기 식당이라니요? 아버님 연세도 있으신데 그 큰 돈을 다 날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저희도 지금 허리띠 졸라매고 애들 학원비 대고 있잖아요. 민준 씨, 우리가 돈이 남아도는 줄 아세요? 은숙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사실에 불만이 많았죠. 이제 막 안정적인 삶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또다시 무거운 짐이 얹어지는 것 같아 불안했습니다. 민주는 아내의 기세에 눌려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모님께 죄송했지만 당장 코앞의 현실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지혜는 다음 날 아침 일찍 남편 현수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혜의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지혜 씨 말이 맞아요. 부모님도 이젠 독립적인 삶을 사셔야죠. 자식들에게 기대는 건 옳지 않아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사셨으니 이젠 당신들 인생을 찾으셔야 하는데 뭘 할 생각만 하면 우리에게 손을 벌리시니 답답해요? 지혜는 자신과는 너무나 다른 부모님의 사고방식에 답답함을 넘어선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왜 우리 부모님은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려 하지 않을까? 그녀는 부모님이 자식들의 삶에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온전히 당신들의 행복을 찾아가길 바랐습니다. 그게 바로 자식들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했죠. 며칠 뒤 박 여사는 용기를 내어 민준과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식당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었죠. 하지만 돌아오는 건 한결같은 대답뿐이었습니다. 민준아, 지혜야, 아버지가 식당 하는 거 혹시 좀 도와줄 생각은 없니? 너희 아버지 평생 고생만 하시다가 이제라도 하고 싶은 일 해보려는데. 어머니, 제가 요즘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정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지금 빠듯해서요. 형편이 되면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엄마, 저도 요즘 대출금에 나가는 돈이 많아서요. 그리고 솔직히 아버지가 새로 사업 시작하시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도 저희 살림이 있어요. 박 여사의 손에서 힘없이 전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자식들의 거절에 담긴 차가운 진심이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녀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평생 뭘 위해 살았던가.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김영감은 그런 아내를 조용히 안아줄 뿐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김영감은 결국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퇴직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은행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며 대출을 알아봤죠. 보잘것없는 그의 담보로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그는 꺾이지 않는 고집으로 자신의 마지막 꿈을 향해 나아가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영감이 식당 자리를 알아보고 왔습니다. 허름했지만 그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공간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계약금으로 가진 돈의 절반을 썼습니다. 아내 박 여사는 불안한 마음에 김영감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정말 괜찮겠어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불안감을 말해주었죠. 하지만 김영감은 고집스럽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여보. 내가 해낼 거야. 그의 눈빛에는 굳건한 결심이 서려 있었지만 그 뒤에는 가족에게 인정받고 싶은 외로운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두 노부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시작한 겁니다. 과연 그 강 건너에는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 도사리고 있을까요? 김영감과 박 여사,
두 노부부의 식당 개업 준비는 생각보다 훨씬 고되었습니다. 희망을 품고 시작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죠. 마치 오래된 둑에 금이 가듯 두 사람의 마음에도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노부부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허름한 식당은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낡은 벽지를 뜯어내고 삭은 배관을 교체하고 주방 설비를 들이는 모든 과정이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젊은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을 두 노인이 직접 해내기란 역부족이었죠. 김영감은 굳은 살 박힌 손으로 망치를 들었고 박 여사는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파스와 연고가 그들의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문제는 비용이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추가 공사 비용이 계속 발생했죠. 처음 계약한 업자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자꾸만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미 절반을 쓴 퇴직금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김영감은 밤새도록 잠 못 이루며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박 여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남편의 어깨를 주물러 줄 뿐이었습니다. 이러다 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불안감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식당 개업 소식은 자식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축하보다는 걱정, 아니 짜증 섞인 반응이 대부분이었죠. 민주는 부모님이 또 사고를 친 것만 같아 불안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러신 거예요? 그나마 남은 퇴직금까지 다 털어서 식당을 하신다고요? 나중에 돈 다 날리고 저희한테 손 벌리시려고요? 민준아, 그게 아니야. 아버지가 평생 해보고 싶었던 일이라서. 어머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저희도 아직 애들 뒷바라지 하느라 허리가 휘는데 부모님 노후까지 저희가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이세요? 은숙의 날선 목소리에 박 여사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지금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있구나. 이 서글픈 현실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지혜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 현수는 부모님의 무모한 도전을 비난했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 젊은 분들도 망하기 쉬운 식당 사업을 시작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희가 뭘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망하지 않으시기나 하면 다행이죠. 엄마, 아빠 제발 이제라도 그만두세요. 괜히 남은 돈까지 다 날리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도와드릴 여력이 없어요. 기대하지 마세요. 자식들의 말은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부모의 꿈과 도전은 자식들에게 그저 부담이자 실패할 프로젝트로 치부될 뿐이었습니다. 김영감은 자식들의 싸늘한 반응에 자존심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할 존재였나? 그의 눈빛에는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김영감은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사채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문턱은 이미 그의 발길을 외면한 지 오래였습니다. 높은 이자와 짧은 상환 기간은 그를 옥죄는 족쇄가 되어갔죠. 박 여사는 남편의 손에 들린 사채 계약서를 보고 기절할 뻔했습니다. 여보, 이러다 우리 큰일 나요. 제발 이젠 그만둬요. 돈이 뭐라고 이렇게까지. 괜찮아, 여보 다 잘 될 거야. 내가 우리 식구들 먹여 살려야지.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순 없어. 김영감의 눈에는 불안감과 오기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실패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의 건재함을 보여주고 싶었고 아내에게는 더 이상 걱정 끼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가 기댈 곳은 오직 자신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식당 개업일이 다가왔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재료를 다듬고 음식을 준비했지만 개업식은 생각만큼 성황리에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낡고 허름한 가게 안으로 선뜻 발걸음을 옮기는 이는 드물었습니다. 초조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김영감과 박 여사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개업 첫날 겨우 몇 테이블만 채웠습니다. 매출은 보잘것없었죠. 김영감은 애써 웃었지만 그의 등은 이미 잔뜩 굽어 있었습니다.
박 여사는 한숨을 내쉬며 텅 빈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희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영감은 쓰디쓴 소주잔을 기울였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 몰래 사채이자 고지서를 부여잡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집이라도 날릴 판이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 과연 헤쳐나갈 수 있기는 할까요? 두 노부부의 삶은 이제 막 다른 길목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끝은 어디일까요? 개업 후 맞이한 이른 아침 식당은 적막했습니다. 김영감과 박 여사는 텅 빈 홀을 보며 숨죽였습니다. 어제보다 더한 싸늘함이 가게를 덮쳤죠. 며칠째 이어지는 빈자리. 손님들의 발길은 기어코 끊겼습니다. 마치 누군가 저주라도 퍼부은 듯 가게는 매일매일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사채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빌린 돈은 겨우 1,000만 원. 하지만 이자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며칠 만에 원금의 절반에 달하는 이자를 내야 했죠. 김영감은 잠시라도 넋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번 달 이자만이라도 막아야 하는데 그의 머릿속은 온통 돈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문을 닫으려는 늦은 밤이었습니다. 험상궂은 남자 둘이 들이닥쳤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살기 어린 눈빛.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서늘한 칼날 같았습니다. 김영감 이자 날짜 지났는데 말이야. 언제 줄 건데? 덜덜 떨며 잠시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이번 달만 넘기면 어떻게든. 어떻게든? 웃기시네. 내일까지 돈 안 들어오면 이 가게고 뭐고 다 끝장낼 줄 알아. 어디 한번 버텨봐, 늙은이가. 박 여사는 충격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사채에 손을 댔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직접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김영감은 사채업자들에게 끌려나가지 않기 위해 간신히 버탱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든 넘겨야 했습니다. 김영감은 마지막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런 일 벌일 때부터 저희 생각 안 하셨잖아요. 저희도 각자 먹고 살기 힘들어요. 더 이상 저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세요. 제발 좀. 민준아, 딱 이번 한 번만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난다. 우리 다 망하게 생겼어. 저도 못 도와드려요. 끊습니다. 민준은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김영감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멍하니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이어 지혜에게도 연락했지만 돌아오는 답은 매한 가지였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부모를 외면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부모의 절박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부담과 책임만 있었을 뿐이었죠. 자식들에게 철저히 버림받았다는 사실은 김영감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이었습니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굳게 담은 입술과 떨리는 손을 보며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위로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사채업자들은 약속대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집기들을 마구잡이로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탁자들이 쓰러지고 유리 그릇들이 깨지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박 여사는 주저앉아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그만둬요. 제발. 김영감은 사채업자들에게 몸으로 맞섰습니다. 늙고 힘없는 노인이었지만 그는 필사적이었습니다. 내 가게야. 내 전 재산이라고. 하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김영감을 거칠게 밀쳤고
그는 그 자리에서 벽에 부딪혀 쓰러졌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이름만 부르며 달려갔습니다.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서진 집기들, 깨진 유리 파편, 그리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어가는 김영감. 박 여사의 절규가 텅 빈 식당에 메아리 쳤습니다. 이대로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희망이라곤 한 조각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두 노부부의 삶은 과연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이 막다른 골목에서 그들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날 밤 모든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김영감은 차가운 응급실 바닥에 누워 있었죠. 머리에서 흘러내린 피는 끔찍한 핏자국을 만들었습니다. 박 여사는 의식을 잃은 남편의 이름을 부르며 한없이 무너졌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악몽보다 잔혹했습니다. 의사는 김영감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뇌진탕과 갈비뼈 골절. 당장 수술이 필요했죠. 박 여사는 병원비 걱정에 주저앉았습니다. 전 재산 같던 가게는 산산조각 났고 정말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민준과 지혜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걱정보다 짜증이 역력했죠. 병실 문을 열자마자 나온 말은 박 여사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들은 병원비를 누가 낼 것인지를 먼저 따졌습니다. 가게 때문에 다친 일인데 자신들이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식이었죠. 이놈들아, 아버지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지금 그 말이 나와. 너희 아버지 목숨이 달린 문제야. 박 여사의 절규에도 민주는 한숨을 쉬며 자신들도 각자의 살 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께 드린 돈이 얼만데 이제 와서 모든 책임을 지라는 거냐며 오히려 큰 소리쳤죠. 자식들은 그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싸웠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쓰러진 아버지의 아픔이나 홀로 남겨진 어머니의 절망 따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갑에서 나갈 돈만이 문제였죠. 박 여사는 차갑게 변해버린 자식들의 모습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인가?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김영감은 한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죠. 병실에는 정적만이 흘렀습니다. 박 여사는 홀로 남편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그 텅 빈 시간 속에서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을요. 이제 남은 삶은 오직 남편과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고요. 얼마 후 김영감은 기적적으로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활기는 없었죠. 몸은 반쯤 마비되어 거동이 불편해졌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의사는 긴 재활을 예고했습니다. 박 여사는 남편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영감, 우리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둘이서만 살아요. 어디든 좋아요. 작은 방 한 칸이라도 있으면. 여보 고마워. 당신만 있으면 돼. 그들의 가게는 결국 철거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가게를 담보로 잡았고 남은 빚은 여전히 부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잃은 그들의 마음은 평온해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미련을 두지 않고 세상의 비정함에 상처받지 않기로 했죠. 어느 날 이웃 동네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윤 사장이 찾아왔습니다. 김영감은 한때 그에게 식당 운영 노하우를 아낌없이 알려주곤 했죠. 윤 사장은 조심스럽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형님, 형수님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네요. 예전에 형님 덕분에 제 식당 자리 잡았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셔서 재활에라도 보태세요. 윤 사장님, 이게 무슨, 저희가 어떻게 이걸 받아요? 받으세요. 형님 쾌차하시면 꼭 다시 베풀 기회 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님, 형수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적지 않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온정에 박 여사는 북받치는 눈물을 쏟았죠. 세상 모든 정이 메마른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런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는 듯 했습니다. 김영감 부부는 윤 사장의 도움을 받아 작은 시골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도시의 삭막함과 자식들의 냉대를 뒤로하고 낡은 한옥을 빌려 조용한 새 삶을 시작했죠. 텃밭을 가꾸고 해질녘이면 나란히 앉아 논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가끔 민준과 지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부부는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식들의 삶에는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죠. 민준의 사업은 기울었고 지혜의 결혼 생활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부모에게 했던 냉대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들은 부모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죠. 시골 마을에서 김영감과 박 여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몸은 불편했지만 마음만은 평화로웠죠. 그들은 더 이상 돈과 자식들에게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온기만을 느끼며 고요하게 늙어갔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야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찾는다는 것을 그들은 뒤늦게 깨달았죠. 두 노부부의 고된 삶은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